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32회 콘택트 지금 시작합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노이만입니다. 네, 저는 교육과 미래에 관심이 많은 나폴스입니다. 철학과 미스테리에 관심이 많은 마크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공동체에 관심이 많은 난나입니다. 창업과 유튜브에 관심이 많은 젠젠입니다. 네, 이번 주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댓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도라젠 1호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도라젠님, 너무 목소리도 좋고 되게 예쁘시고 똑똑하신 분 같아요.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36,000원이라는 거금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항상 지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이에요, 기록. 제일 가장 높은 큰 금액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 진짜. 전에 15,000원도 후원해주시고 연속으로 이렇게 후원해주셨어요. 돈이 많으신가 봐요. 진짜 감사합니다. 젠젠님이 이 댓글 보시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좋았어요. 네,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뭘요? 아니 여기에 목소리도 예쁘고 뭐 예쁘고 똑똑하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번 주 공통 주제는 영화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의 장르는 SF 영화이고 외계인과 관련된 영화예요. 바로 1997년에 개봉된 조디 포스터와 그리고 매튜 맥커너의 주연의 콘택트라는 영화입니다. 진행하면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의 양해 미리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영화를 살짝 맛만 보고 갈게요. 배우 조디 포스터가 연기하는 엘리 에로웨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직업은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이런 엘리가 인생을 걸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지구 밖에 어딘가에 살고 있을 외계인의 존재이죠. 이 영화는 엘리가 이 외계인과 만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영화를 바탕으로 외계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진행했던 오로지 21회 방송 과학의 끝 에피소드 2부에서 외계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짝 했었는데 그때 다뤘던 주제는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만약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들의 문명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을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오늘은 우선 영화 콘택트의 줄거리를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외계인과 관련해서 막연한 이야기를 했었다면 오늘은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가지 정도의 주제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만약 인간이 지구 밖에서 살고 있는 외계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인간이 우주의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인간의 존재를 지구 밖에 있는 외계인에게 알리려고 시도했던 실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오늘 다루는 영화의 주제가 외계 생명체에 관한 것인데 패널분들이 시청했던 영화 중에서 뭐 비슷한 영화가 있으신가요? 외계인 관련된 영화. 외계인 관련된 영화요. 외계인 관련된 영화는 기억에 남는 게 없고 굳이 꼽자면은 맨인 블랙이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저는 외계인보다는 우주 관련된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인터스텔라 진짜 너무 좋아해서 인터스텔라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콘택트 한다고 하셔서. 물론 외계인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우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연관되지 않나 해서 오늘 주제 정말 기대됩니다. 제일 고전적인 거 E.T. 아니에요? E.T.? 아, E.T. 그쵸. 약간 친숙한 외계인의 이미지를 처음으로 도입한 E.T.도 있고, 반대로 좀 무서운 건 우주전쟁, 클로버필드, 에일리언 이런 거 있고, 좀 재밌는 걸로는 뭐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도 있고, 저는 디스트릭트 9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아바타도 포함되나요? 되죠. 그것도 아바타도. 되죠. 저 아바타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나요. 그거 보고 와, 이 감독 천재다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애들끼리 막 돌아다닐 때마다 막 머리로 연결하면서 막 우리 같이 이거 하자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할 주제는 콘택트라는 영화이고 2016년인가에 개봉된 드니 빌레브 감독의, 난나님이 좋아하는 감독이죠. 드니 맞아요.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컨택트라는 영화는 오늘 다루는 주제는 아닌데 그 인간과 외계인이 사고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이제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이 다를 수가 있는데 서로 이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참신하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
컨택트가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네. 있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최근에 개봉한 컨택트라는 거고 맞죠? 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예정인 거는 97년작 맞죠? 1997년작 옛날 네, 거 콘택트. 맞습니다. 네. 제목은 똑같은 거죠? 제목은 그러니까 원제가 다르죠. 그러니까 2016년에 개봉된 거는 그 한국어로 제목으로는 이제 콘택트라는 영화인데 원제가 어라이벌이라는 원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원제가 다른데 한국 번역만 똑같이 콘택트구나. 네.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는 97년작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저. 저도 진짜 재밌었어요. 제 인생 영화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럼 이제 영화의 줄거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영화의 오프닝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영화가 시작되고 오프닝 장면이 나오는데 배경음으로 지구 여러 곳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가 섞여서 흘러나옵니다. 이 라디오 소리를 배경으로 화면에 지구가 등장하는데 지구의 모습은 마치 우주정거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화면은 서서히 지구에서 멀어집니다. 달, 화성, 목성, 그리고 해왕성을 지나서 태양계를 까마득하게 멀리 지나간 우주의 공간으로 나아가죠. 이때 화면이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배경음으로 들리던 라디오 소리가 점점 더 과거의 라디오 방송으로 서서히 바뀌어가요. 그리고 화면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계속해서 멀어지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라디오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영화의 오프닝 장면인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할 것 같으신가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네. 그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과거로 가잖아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저 멀리 떨어진 행성에서 지구를 관측하면은 공룡시대의 지구가 관측될 것이다. 네. 그런 거랑 똑같이 그런 과학적 사실을 그 장면에 좀 넣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우리 우주의 크기가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속도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 빛의 속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속 30만 km/s로 이동하는데 이 빛이 우주에서 1년 동안 이동하는 그 거리를 우리는 1광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송출하는 라디오 방송은 전파인데 이 전파도 빛과 같은 전자기파에 속하기 때문에 빛과 같은 속도로 나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송출하는 라디오 방송도 지구에서 초속 30만 km/s로 지금 실제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와 1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외계인이 지구에서 송출되는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게 된다면 우리가 1년 전에 송출했던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영화 오프닝으로 돌아가 보면 그 화면이 점점 지구에서 멀어지면서 라디오 소리도 점점 더 과거의 소리로 그렇게 바뀌어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라디오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인간이 라디오를 송출하기 시작한 최초의 시간이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별로 길진 않거든요. 대략 한 100년 정도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00광년 이상 지구에 떨어져 있는 외계인은 지구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를 청취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걸 통해서 우주가 엄청나게 거대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는 우리와 우리 지구는 굉장히 고립돼 있다. 이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좀 로맨틱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하늘에 보고 있는 별의 빛도 몇만 년 전에부터 쏜 빛이 지금 도착한 거다. 이런 그렇죠.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는 항상 과거를 관측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우린 지금 하늘의 과거의 빛과 네. 함께 살고 있다. 이런 걸 듣고 되게 로맨틱하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엄청 줌아웃 되잖아요. 줌아웃 되면서 우리 태양계 그다음에 우리 은하 하면서 막 넘어가는데 사실 저는 그런 과학적 지식을 고등학교 때야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가르치잖아요. 과학을 가르치는데 지금 가르치는 정도는 사실은 뭐 태양계 정도 가르치거든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상대적인 크기, 지구와 뭐 달과의 거리 정도밖에 안 가르치는데 그런 거를 정말 중학교 때 알았더라면 우주 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이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흥미가 들어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대부분의 애들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 너무 늦게 뭐 그리고 지구과학이나 이런 약간 공부적으로 들어간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도 태양계 가르칠 때 명왕성 가르쳐요? 아니면 빼요? 지금은? 뺐죠. 빼는데 선생님이 약간 참고로 얘기해 주긴 하죠. 옛날엔 들어왔었어. 그러면서 이제 과학의 잠재성이라고도 하거든요. 과학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지금 잠정적으로 확정된 거지만 또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가르쳐요. 네, 영화는 주인공인 엘리 에로웨이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엘리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갈게요. 엘리는 수학과 과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로 나옵니다. 한창 장난감을 좋아할 나이에 무전기를 가지고 놀거나 밤하늘의 천체를 관측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엘리는 한마디로 어릴 때부터 과학자의 자질을 타고난 거예요. 엘리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영화는 이제 성인이 된 엘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는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대로 천체 물리학자로 성장했죠. 박사가 된 엘리가 굉장히 집착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엘리가 어릴 때부터 무전기를 좋아하고 천체를 관측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계인을 찾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계인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지구로 보내는 어떤 메시지가 담긴 신호를 찾는 것에 엄청난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찾는 프로젝트에 평생을 매달리기로 마음먹고 세티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세티 프로그램이 이 영화 속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프로젝트인데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신가요? 저 들어봤어요. 세티 프로젝트 쉽게 말해서 외계인을 찾는 프로젝트고 외계인이 소통을 한다면은 전파로 소통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전파를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네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과장창이라는 팟캐스트를 간혹 듣거든요. 그게 과학 관련된 팟캐스트인데 거기서 이제 세티 프로젝트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네. 한국의 총책임자 분을 인터뷰한 그 화가 있더라고요. 네. 그때 전 처음 알게 됐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라이트 형제가 맨 처음에 비행기 띄웠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는 해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닌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영화에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이번에 영화 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되게 불가능하다, 되게 허무맹랑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또 인류가 진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마크가 전파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외계인이 만약에 지구로 신호를 보낸다고 하면 매질이 없이도 전송이 되는 전자기파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건데 전자기파도 사실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흔히 빛이라고 불리는 가시광선도 있고 뭐 적외선, 자외선, 뭐 감사선, 감마선, X선 그리고 전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전파가 가장 효율성이 좋고요. 그리고 지구의 대기권을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떤 외계의 신호를 관측하는 데 있어서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 망원경을 이용합니다. 그 세티 프로젝트는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얼마나 됐어요? 그게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온 그런 프로젝트예요. 근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거죠. 그게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시작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해서 뭐 성과가 없느냐라고 하면은 성과가 있긴 있었어요. 이게 그 와우 시그널이라고 불리는 신호가 있었는데 이 신호는 지구에서 72초 동안 수신이 된 신호예요. 이게 이제 신호를 해석을 해보니까 총 6가지 문자가 나왔어요. 와. 어떤 문자냐면 그 숫자 6 그리고 알파벳 E, Q, U, J 그리고 숫자 5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총 6가지 문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문자가 실제로 외계인이 지구한테 이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떤 신호를 인간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문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신호를 처음 발견한 과학자가 이 신호를 처음 확인하고는 너무 놀라가지고 어떤 종이의 여백에다가 자신의 이제 감정을 표현한 거죠. 와우라고 적었는데 이게 이제 훗날에 이 신호가 와우 시그널이라고 불리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위 여부가 많긴 한데 이게 외계인이 보냈다라고 보기에는 회의적인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외계인이 신호를 보냈다고 한다면 신호가 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와우 시그널은 고작 72초 동안 수신이 된 신호이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궁금한 게 아까 전파가 거의 빛의 속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라디오 방송들도 다 빛의 속도라는 건데 그렇죠, 네. 그게 다 우주로 송출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퍼져 나가죠. 처음에 오프닝처럼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우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전파망원경에서 하는 거는 그걸 모으는 거예요? 아니면 쏘는 거예요? 전파 망원경은 이제 엄청 저희가 직관적으로 보기에 직경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그 큰 이유가 이 전파가 이제 오랜 거리를 달려올수록 퍼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그 원반에 한 곳으로 모으는 거죠.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상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세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게 원래 이제 정부기관에서 하던 프로젝트예요. 이제 미국이랑 네네. 소련 있는가?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에서 하여튼 했던 건데 너무 성과가 안 나오니까 이게 정말 필요 없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정부기관에서 그만하겠다 했는데 민간 기업이 이제 우리가 하겠다 해서 민간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민간 어디인 줄 알아요?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돈을 막대한 돈이 들 텐데 다 스폰 받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와. 세티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와우 프로젝트 해가지고 생각나는 건데 와우라고 해서 그 신호가 와우 신호라고 이름이 붙었댔잖아요. 그것처럼 빅뱅 이론도 신기한 게 빅뱅 이론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을 말했는데
이제 그때 프레드 호일이라는 천문학자가 BBC 라디오 방송에서 빅뱅이로 깔려고 빅뱅이 약간 펑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펑하고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면서 막 비꼬면서 웃었는데 그로 인해 빅뱅이론이라는 말이 됐습니다. 엘리는 세티 프로그램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외계인을 연구한다는 것이 당장의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용성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정부에서 엘리가 사용하고 있던 전파 망원경의 사용 허가를 연장시켜주지 않습니다. 엘리는 자신이 평생을 걸었던 연구를 그만두어야 할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녀와 그녀의 팀원들은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암울하게 흘러가던 영화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외계에서 오는 신호를 분석하던 엘리는 지구에서 26광년 떨어진 직녀성에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주 특이한 신호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신호에 담겨져 있는 어떤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이것이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지구로 보낸 신호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엘리가 받은 이 신호에서 외계인의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을까요? 패널 분들은 외계인이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낸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그 외계 생명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지구에서 이제 외계에다가 보내는 그 우주선들에서도 그런 정보를 담는데요. 그러니까 지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 숫자로 표현해가지고 그게 네네. 담아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제 외계인들도 우리한테 보내면은 걔네에 대한 정보를 압축해가지고 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가장 먼저 보냈던 게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처음 보냈던 게 가장 먼저 온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 만약에 사실 우리로 친다면 외계인이 우리 지구인이 보낸 그 메시지에서 제일 먼저 받은 게 뭘까를 본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최초의 라디오 전파가 아닐까. 큰 의미 없는 의도되지 정보가 않은- 아닐까. 네. 의도되지 않은 그렇죠. 이제 거. 그래서 점점 구린 게 구린 거라기보다는 좀 거친 게 오다가 나중에 쫙 오는 거죠. 얘네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구나. 이런 데이터를 주는구나. 하지 않을까요? 저는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외계인이 우리 인간에게 처음 메시지를 보낸다면 인사부터 하겠죠. 안녕, 그렇죠. 나는 여기 행성에 사는 외계인이야. ET네요, ET.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영화에서는 인사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걸 이제 우주적인 상수로 보내죠. 그 영화에서는 소수로 아마 보낸다고 나올 거예요. 네, 맞아요. 기억나요. 이게 아마 우주적인 인사일 수도 있죠. 그런 게. 그럼 이제 만나면 이제 소수로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 죄송합니다. 전 언어 체계가 우리랑 같을 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일까 전파일 수도 있고 뭐 음성일 수도 있고 텔레파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뭔가 규칙성을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작위가 아닌 의도가 들어갔다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건 전 어떤 완벽한 규칙성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규칙적인 뭔가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모든 언어가 규칙성이 있는 것처럼 다만 우리가 해석을 못할 뿐이지.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사실 어떤 메시지를 보냈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떤 신호로 메시지를 보내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마크가 전파라고 했죠. 근데 이 전파 중에서도 전파의 주파수 범위가 대략 3kHz부터 3THz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를 콕 집어서 그렇게 전파를 수신하기에는 이거는 거의 사막에서 거의 반을 찾는 정도의 이제 난이도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과학자는 이 범위를 좀 압축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연구를 거듭했는데 지구로 들어오기 가장 좋은 주파수 대역이 대략 한 1GHz에서부터 10GHz 정도 되는데 과학자들은 1.42GHz의 주파수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우주의 가장 흔한 원소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수소? 맞죠. 수소죠. 이 수소가 미세 진동하면서 발생시키는 주파수가 1.42GHz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파수는 우주적인 상수가 되는 거죠. 실제로 영화에서 엘리가 그 외계인으로부터 받았던 신호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4.46GHz라고 나와요. 이게 어떻게 도출된 주파수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 주파수 있잖아요. 그 1.42GHz에다가 원주율 파이를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상수의 곱부로 우주적인 상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이런 주파수를 주목을 해서 과학자들은 외계인의 신호를 찾고 있는 겁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세티 프로젝트 진행 중이잖아요. 실제로 외계인의 신호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주파수 맞춰놓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걸 얻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 주파수를 맞춰놓고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구에 산계되니까 지구에서 예를 들어 미국에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이렇게
접시를 들고 이제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엘리는 자신이 발견한 신호가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보낸 신호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자 이 발견을 바로 외부에 공표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 세계 매스컴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런데다가 미국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전 세계는 외계인이라는 존재의 공식적인 인정에 그야말로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실제로 미칠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는 자신이 발견한 신호를 더 자세히 연구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신호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새로운 메시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새로운 메시지는 1인승 행성간 워프게이트의 설계도로 밝혀집니다. 이후에 백악관에서는 설계도에 나와 있는 기계를 정말로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회의가 열리게 돼요. 이 회의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외계인이 우리에게 우호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한 외계인이 있다면 우리에게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을 어떻게 하시나요? 지난번에 했던 질문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맞죠? 네, 맞아요. 글쎄요. 만약에 그때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인간이 개미집에 대해서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외계인이 고도화되어 있다면 지금 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개미집에 가깝다. 그래서 그냥 쉽게 파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걔네들은 간을 볼 것 같아요. 얘네가 상태가 보니까 뭐 지구가 되게 괜찮다. 빼앗을 만하다 하면 뺏을 것 같고 아니다 하면은 좀 가르쳐 주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걔네들이 약간 우정이나 친구를 원하면 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저도 우호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인간을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도 언제든지 지구를 인류의 문명을 파괴시킬 만한 핵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떤 조약 같은 걸 통해서 억제하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선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해서 아마 우호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두 가지로 보는데 우호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 외계인의 입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약 외계인의 외계인 행성이 굉장히 고도로 발전돼 있고 걔네들이 너무 풍족하게 살고 뭐 가난도 없고 고아도 없고 하면은 그냥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외부적으로 눈을 돌려서 더 많은 탐사를 해보자 하는 좋은 목적으로 할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그 행성에 지하 자원이나 이런 게 다 고갈라요. 그러니까 행성이 이제 죽은 행성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살려면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폭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외계인 행성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릴 것 같아요. 저 똑같은 생각이에요. 타노스가 그렇게 하잖아요. 어벤져스 생각 엄청 많았어요.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자기 행성이 그렇게 되니까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들이 번성했던 생애 조건과 지구의 조건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지구에 굉장히 없는 원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사는 사람들이면은 굳이 지구에 욕심을 안 낼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좀 낙관주의자고 이 외계인에 대한 생각은 ET에 가깝기 때문에 초대장을 보낸 거잖아요. 일종의 초대장을 보낸 거고 그러면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지구인들이라면 좀 가지 않을까요? 근데 좀 걱정되는 건 사실 이 외계인들이 처음에 그 영화 속에서 그 너네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게 나치의 신호였잖아요. 나치가 올림픽 때 했던 연설? 그래서 이걸 받고 얘네들이 초대장을 보냈다라고 하면은 약간 걱정될 것 같은데. 걱정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나치 연설을 듣고 너네 영상 잘 받았어. 초대장을 보내요. 이러면은 좀 가기 좀 굉장히 불안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나치 때 이제 방송했던 올림픽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아마 전파를 탄 방송이지 않나?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영화에서는 네. 우주 밖으로 나간 최초의 방송이 네. 이제 나치 히틀러 방송이어서 그 방송이 돌아왔다라고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런 거였으면은 조금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왜 하필 그런 장치를 썼을까도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그냥 팩트에 의거해서 한 거 아닐까요? 팩트에 의거해서 그게 최초에 보낸 신호니까 그게 다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외계인이 우리한테 신호를 보냈으면은 외계인도 이제 처음에 보냈던 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게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너네 거 잘 받았다라는 답례의 표시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게 뭐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좀 팩트에 의거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진짜 만약에 데이터가 왔는데 그게 워프게이트 맞나요? 맞아요. 움직이는 거? 그런 네. 거라면 여러분들이라면은 만드실 것 같아요?
당연히 만들죠. 만들 것 음, 같아요. 아니, 안 만들기에는 너무 궁금하지 그쵸. 않나요? 아니 얘네가 만약에 침략할 수도 있고 침략 안 할 수도 있어요. 불확실해요. 근데 만드신다고요? 그 영화에도 나오죠. 그 워프 게이트를 트로이 목마에 비유를 해서 이걸 만들면 외계인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영화에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호기심인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워프게이트를 만들고 그 외계인이 우리한테 우호적인지도 모른 채 만약에 만든다. 그럼 인류 종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막 워프게이트 이러는데 저글링 쏘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게 됐을 때 모르니까 이거를 우리의 정말 말하자면 인류의 호기심 이런 걸로 할 수 있을 만한 리스크인가 이게. 근데 네. 저는 인류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던 순간에도 돌면은 뭔가 나올 거다라는 그 생각으로 미지의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새로운 신대륙에 가기도 하고 전 그게 약간 인류의 막을 수 없는 본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난나님이 결정권자라면 워프게이트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전 사퇴할 거예요. 일단 회피하셨고. 자, 나는 마크님이랑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저는 만들 것 같아요. 만드신다고요? 너무 궁금하죠. 맞아, 너무 궁금해요. 아, 저도 만들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지금 인공지능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많은 과학자들이 인공지능 만들면은 계속 만들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배당한다라고 경고를 계속 하는데도 계속해서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호기심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게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궁금증에서부터 계속 가는데 진짜 천재 과학자들 뭐 스티븐 호킹이나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반대하거든요. 열렬하게 정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이유는 궁금하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워프게이트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외계인이 우리 지구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나약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기술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동물을 보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우리를 좀 방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이 강하다는 뭐 강하지도 않지만 강하다고 해서 수많은 동물들한테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가지고 놀겠죠. 그런 논리라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육식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뭐 줄기세포로 배양하는 뭐 어떤 음식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채식을 뭐 육식의 맛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노력을 하는 걸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기술이 완전히 발전하면 이제 그런 희생마저 없게끔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고민할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과 외계인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게 호기심과 그 지도자로서 이게 결정권자를 봤을 때 정말 고민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궁금하긴 하지만 다수를 위해서 그 지도자가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거는 게 옳은 행동일까는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지금처럼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프게이트의 건설 계획은 통과되었고 전 세계가 협력해서 우주선 건설을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건 탑승자를 선발하는 과정인데 그 우주선의 정원이 딱 한 명이다 보니까 누가 가야 할지 쉽게 정해지지 않아요. 패널분들은 누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과학자나 철학자, 신학자와 같이 직업적으로 접근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대통령이나 UN 뭐 사무총장 같이 인물로 접근해도 좋습니다. 제가 갈래요. 저는 마동석. 일단 싸움이 좀 잘할 것 같으니까. 장난이고요. 보낼 때 전 언어학자 보낼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약간 그런 전문가, 언어와 관련된, 그러니까 외계 전문가라기보다는 언어와 관련된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 막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엄청 연구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고고학이라든지 그쪽 분야에 엄청 천재적인 사람을 보내지 않을까 저였으면. 컨택트 영화의 그 드니 빌레브 감독의 딱 컨택트에 나오는 네, 내용이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동석이랑 같이. 딱 한 명만. 약간 당근과 채찍같이 이제 언어학자와 마동석. 저는 솔직히 직업이랑 신분이랑 다 상관없이 그냥 그 상황을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는 사람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수학자보다 물리학자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면은 이제 그들의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언어는 안 통하는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걔네가 읽어놓은 기술을 보고 걔네 문명을 파악해야 될 텐데 그런 기술을 보고 나서 그 기술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이 뭐 개발자도 있지만 좀 물리학자가 그런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 영화에서도 프로젝트를 했던 주인공 대신에 대통령 자문을 했던 전혀 참여도 안 했던 그 드럼린이라고 나오죠. 네, 그 사람이 다 가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성,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라고 해서 갔는데 정말 거기서 뭐 어떤 걸 배워와가지고 그거를 자기만의 이익으로 쓴다던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얘기 듣고 하나 생각나는 건데 그 좀 딴 얘기긴 한데 인공지능도 우리가 뭐 인공지능 발전하면은 이제 인류가 지배당할 것이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실제로 보는 거는 인공지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인공지능으로 이득을 취하려 하는 사람, 그런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론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게 방금 나펄스님 얘기한 거에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네, 많은 논의 끝에 그 나폴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럼린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우주선 탑승자로 선정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종교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에 의해서 한번 파괴가 되죠. 드럼리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 정부 과학 고문으로 나오나요? 네, 과학 고문인데 어쨌든 과학에서 되게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약간 야욕도 좀 있고 자신이 안 했지만 자기가 했다는 것처럼 약간 공을 세웠다는 것처럼 하려고 약간 그런 나쁜 사람이죠. 잘 죽었어요. 그래서 네, 드럼린 이후 탑승자로 신호를 처음 발견한 공로로 엘리가 선정됩니다. 마침내 기계의 건설이 다시 완료되고 엘리는 소형 비디오 카메라가 장착된 캡슐을 타고 인류 최초로 외계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여기서 소형 비디오 카메라가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드디어 워프게이트가 동작하고 엘리는 웜홀로 추정되는 통로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웜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눈앞에 눈부시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우주의 천체들의 모습이 엄청나게 멋진 광경으로 펼쳐져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 광경에 압도되어서 한동안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던 엘리는 이 자리에 자신이 아니라 이 광경을 묘사할 수 있는 시인이 왔어야 된다고 속삭입니다. 웜홀을 통과한 엘리는 어떤 행성의 해변가로 보이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이 평생을 걸쳐 찾아왔던 외계인과 만나게 되죠. 그 엘리가 만났던 외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외계인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영화 말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말하는 거죠. 네, 외계인을 만나면 어떤 모습일 거다. 그렇죠. 저는 외계인 만나면 못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고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못 보지만 그냥 약간 음성만 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저도 좀 다른 차원의 존재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형태적으로 만지거나 뭐 파악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우리 지구 생명체를 보면은 전부 다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이런 것도 외계인도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구의 생명체는 거기다 이제 DNA라는 어떤 화학적 물질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계인도 과연 이런 DNA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예 기계일 것 같기도 해요. 터미네이터처럼. 왜냐면은 우리가 점점 강해진다고 봤을 때 원하는 영생이라든지 파워라든지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한계가, 화학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기계적인 거를 넣는 것처럼 그런 형태, 약간 터미네이터. 은하철도 999도 생각나는데요. 네, 다 거기도 나오네요. 기계 인간으로 대처하고 트랜스포머도 약간 그런 기계 외계인 아니에요? 네, 맞죠. 맞아요. 트랜스포머일 것 같아요. 옵티머스 프라임. 너무 멋있어. 멋있다. 저는 대부분의 미디어가 약간 외계인을 적의 구도로 설정을 해서 그런지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흉측하고 어쨌거나 혐오감이 드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미디어에 보이는 외계인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머리가 크고 키가 작고 눈이 좀 날카롭게 째지고 이런 모습이 좀 약간 악독하게 보이죠. 근데 걔네들이 봤을 때 우리 보고 되게 못생겼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징그러워요. 우리 뭐 징그러우면 이해 정확하고. 기준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저희 애들이 맨날 목이 징그러워 이러면은 걔네들이 너네 보면 더 징그럽다고. 선생님 되게 그거 단골 대사인데. 네, 더 거대하다고 너네가. 야, 쟤네가 너 더 무서워할 거야. 그거 알아요? 그 바퀴벌레. 우리 바퀴벌레 보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소스라치고. 맞아요. 근데 바퀴벌레가 인간을 만나면은 자기 몸을 엄청 닦는데요. 더러워서. 너무 더러워서. 진짜 팩트예요? 팩트. 걔가 이렇게 고양이가 고양이 세수할 때 세수하는 것처럼 걔도 그렇게 그름을 하는데 인간을 만나면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거를. 그럼 파리가 그것도 비슷한 건가? 맞아. 인간이 잘 들었던 거구나. 네, 사실 좀 싱거울 수 있는데 영화에서 외계인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게 약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한 것 같아요. 그 외계인이 엘리의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형상화했다는 그런 설정인 거죠. 엘리와 외계인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외계인은 이 시스템을 고안하고 구축한 것이 자기네가 아니며 자기네들도 예전에 비슷하게 접촉을 받아 발전했고 이제 자기네가 받은 대로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접촉은 서둘지 않고 조금씩 이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엘리는 무려 18시간가량의 긴 여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합니다. 하지만 정부 관리자들은 엘리의 여행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우주선을 가동한 뒤에 우주선에게 그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엘리가 가져갔었던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확인해 보았지만 카메라에 찍힌 것은 노이즈뿐이라서 결국 엘리는 자신의 여행 경험이 진짜라는 걸 입증하는 데 실패합니다. 정부 관리자들은 이 사건이 외계인이 아니라 인간이 치밀하게 꾸민 사기극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자,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정부 고위급 관리자가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은 조사위원회의 기밀 보고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밀 보고서에서 엘리가 가지고 갔던 카메라에 관련된 부분을 흥미로워하고 있는데 엘리가 녹화한 영상은 비록 노이즈뿐이었지만 녹화된 시간은 16시간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 영화의 결말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계인을 못 봤다고 말하지만 누군가 알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세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인류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 영상 본 것도 없고 증거도 없다라고 하지만 한 명은 경험했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일 수 있다인 것처럼 우리 중에서 누군가 외계인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일 수도 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라고 봤어요. 저는 결국에 18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주를 갔다 왔다는 증명이잖아요. 근데 미디어가 감춘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랑 정치가 그냥 어떻게 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난나님이 처음에 히틀러에 대해서 왜 이게 나왔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히틀러도 사실 라디오라는 미디어를 이용을 해서 국민들을 되게 많이 선동을 했고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게 약간 복선처럼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왜 그 18시간의 녹화가 흥미롭다고 생각했냐면은 남들이 봤을 때 몇 초밖에 안 돼 보였거든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몇 초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이 거짓말이다.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 다 실패한 거다. 라고 했는데 그 찍힌 것도 노이즈밖에 없긴 했지만 18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놀랍다고 한 거 아니었나요? 남이 볼 땐 몇 초였는데 그 몇 초가 엘리한테는 어쨌든 18시간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남들한테 봤을 때 몇 초가 그게 다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 아니었어요? 저 그렇게 이해했는데. 저는 실제로 남들이 봤을 때는 몇 초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남들이 봤을 때 몇 초여서 뭐야 이거 끝났어? 그냥 떨어진 거잖아. 이거 망했네? 워프 아니었네? 라고 했는데 아니다 나 18시간 동안 얘기하고 찍은 것도 있다라고 했는데 또 노이즈밖에 없어요. 근데 18시간짜리 노이즈인 거예요. 저도 젠젠님이나 난나님이 말한 것처럼 갔다 왔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 저는 이게 상대성 이론이라고 봐요. 이게 지구에서는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엘리는 웜월을 빛의 속도로 이동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시간이 느리게 간 거죠. 엘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18시간이 찍힌 것이라고 봐요. 영화 안 보신 청취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엘리라는 주인공이 이제 외계인이 설계도를 보내요, 지구에. 그 설계도대로 해가지고 워프게이트를 통해서 그 외계인 행성으로 슉 가요. 그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워프게이트를 통과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순간이 2초밖에 안 됐어요. 그 밑에가 바다였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바다로 떨어지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실패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엘리는 거기서 갔다 왔다고 주장하는 거죠. 엘리 시선에서는 갔다 왔고 그래서 이제 뭐야 이거 실패했네. 1초 만에 떨어져서 이거 망했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영상에 16시간 맞죠? 18시간. 18시간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영화 이제 끝이에요? 이제 끝입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이거 정말 재밌었는데 꼭 보세요 꼭. 그리고 하나 더 말하고 싶은데 저 이거 진짜 말하고 싶었거든요. 이거랑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엘리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법정에서 막 말하잖아요. 난 갔다 왔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너 갔다 왔다는 거 증명해봐라. 못 증명하지? 그럼 나 갔다 온 거 아니다라고 뭐 이렇게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엘리가 신학자 남자애랑 막 대화하면서 신학자가 뭐 신이 있는 걸 믿냐라고 했을 때 엘리는 안 믿는다. 난 과학자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믿는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신학자가 말했던 게 너는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래서 이제 엘리는 아빠를 엄청 많이 사랑한다 라고 했는데 그 신학자가 그럼 증명해봐 라고 했는데 증명을 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이 똑같이 엘리한테 발생한 거잖아요. 엘리는 갔다 왔는데 남들이 보기엔 안 갔다 와서 증거를 대화를 했는데 엘리는 증거는 없지만 나 갔다 왔어 했는 게 그거랑 오마주가 돼가지고
와 정말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종교랑 과학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엘리도 이게 결국에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이게 진짜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네요. 저는 외계인이 온 메시지가 이제 공식적으로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하는 반응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막 누구는 막 외계인이 신이다라고 막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 말도 안 된다부터 해서 되게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를 보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했던 것 같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넘어가죠. 그쵸. 이게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쓴 소설이 원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거 이게. 칼 세이건의 칼 세이건이 소설이에요? 소설이 원작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칼이라고 하잖아요. 땡큐 칼인가? 이게 칼 세건이 죽은 다음에 개봉이 돼가지고 그의 죽음을 기르는 뜻에서 아마 영화 마지막에 뭐 칼 세이건에게 이런 뭐 장면을 넣었다라고 전 알고 있어요. 저는 칼 세이건이 워낙에 이제 천문학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많은 정보를 줬겠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칼 세이건의 소설인 줄 몰랐네요. 원작자예요. 원작 제목이 뭐예요? 원작이 콘택트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